최진기의 생존 경제. 최진기의 생존경제 옆동네 방송이죠. 이광용의 일로카드 진행하는 KBS 아나운서 이광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네, 앞에 잘생기신 분.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잘생기신 분.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북 경주요? 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내가 이긴다. 난 더 멀리서 왔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 예, 좀 머네요. 예. 아유, 그럼 오늘 하루 제끼신 거네요? 예. 언제 차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본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몇 시쯤에 올라오셨는지. 12시쯤이요? 예. 정말 하루를 제끼셨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부산보다 더 멀리서 왔다? 네. 부산이 제일 멀군요. 알겠습니다. 2시간 반이면 옵니다, 사실. 부산도. 예. KTX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대로 경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제대로 된 경제 이야기를 해주는 몇 안 되는 창구, 최진기의 생존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최진기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번 뵙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떨렸는데 이렇게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제가 평상시에 준비해온 거 여러분들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계획을 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실 처음 출발하게 됐던 거는 아주 사소한 거였었습니다. 우리 차정인 기자의 그 뉴스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마침 그 뉴스프리에 나가면서 차정인 기자가 이런 뉴스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모르겠다 그래갖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해갖고 전부 다 하자 그래갖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조회수가 막 나오고 세상에 모든 동창생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초등학교 동창부터 이런 넓은 인맥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는 어디 몸이 아파도 병원 걱정은 안 하게 생겼습니다. 왜? 의사 친구들이 하도 많이 연락이 와갖고요.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뭐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몸 아픈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든 게 바로 이거고요. 특히 이 강의를 만들 때 사실 조금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아주 그 정부 비판적이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우리 그 기자님들 그렇고 저희 또 제가 이분은 우리 팀장님 계시고 그래서 이 팀장님하고 임흥순 팀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주경 기자님 그리고 차정인 기자님 이분들이 아셨으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사실은 정말 주역이세요. 제가 이게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와서 떠드는 사람에 불과하고요.
여기 우리 임 팀장님 계신데 저기 임 팀장님 계십니다. 우리 임순승 시장님 한번 정말 박수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주경 기자님 박주경 기자님, 그다음에 우리 차정인 기자님, 정말 저 세 분의 공이 아니었으면은 이 프로그램은 아마 존재할 수가 없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주제를 어떤 걸로 주제를 잡았냐면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10일에 올 때까지 좀 너무 잠깐 좀 뭐라 그래나 크리티컬하고 좀 비판적인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경제학 주제를 갖다가 희망의 경제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이 희망의 경제학,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있는가, 아직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긍정적인 한국의 경제학을 갖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왜 우리 공개방송 자리니까 좀 긍정적이고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목을 희망의 경제학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취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경제 발전하는데 수출 빵불에서 1,000억 불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빵불에서 1,000억 불 가는데 우리 박정희 때 100억 불 막 뛰어넘고 그랬었잖아요. 저 가는데 50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50년이 걸렸고요. 두 번째, 추출 1,000억 불에서 2,000억 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저거는 10년 걸렸습니다. 왜 우리가 고도 발전 전략인지가 금방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000억 불에서 3,000억 불 가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저게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난 여름에 한 짓도 모르는 거예요. 저 때 몇 년 걸렸느냐? 2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2005, 2006년 만에 딱 2년 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 2,000억 불에서 3,000억 불 갔습니다. 정말 데스 그레이트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맨날 수출 발전형 전략을 취했다, 맨날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발전 전략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당시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뭘 갖다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최근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대폭적으로 후퇴가고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거꾸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건 제가 뭐 어느 특정 대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일당 독자 아닙니까? 딱 얘기해서 뭐 우리 사회주의 뭐 일당 국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당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걸 부정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국가가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이번에 이란 보셨죠? 26살짜리 우리 네다라는 친구가 피 흘려서 쓰러져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 우리랑 다르죠. 일본은 정권 교체 경험이 없는 나라예요. 우린 시민혁명을 2번이나 했었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시민혁명 했습니까? 1961년에 4.19 했었고요. 1987년에 6월항쟁 했었어요. 우리는 시민혁명 2번 했지만 일본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받든 여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도 정권 교체를 2번 했었습니다. 한 번 김대중 때 했었고요. 한 번 요번에 했어요. 그것도 정권 교체예요, 여러분. 분명히 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판했었어요. 지난 정권 10년. 맞죠, 여러분? 이명박 정권 우리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거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선동돼서 뽑았나요, 우리가 이명박 정권을? 아니죠. 정권 교체했어요. 합법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지난 10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 가졌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는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았던 사건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민주주의고. 우리 선거 교체도 2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민혁명도 2번 해봤던 나라입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최고국가죠. 촛불 집회로 여러분 10만 명, 20만 명 모여서 때려서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일본은요, 정권 교체 경험이 없습니다. 94년에 사회당이 한번 연립정권, 무라야마 정권 때 가져봤던 기억밖에 없어요.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천황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비판하는 정당은 한 정당도 없습니다. 천황제 부정하는 공약 권정당 있습니까? 공산당도 바꿨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전략도 마찬가지죠. 제가 맨날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자, 1945년 이후에 많은 국가, 제3세계 국가들이 해방이 됩니다. 주로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남미에서 해방되고, 아프리카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해방됐죠. 그래서 그들이 발전 전략을 기본적으로 2가지 축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는 선진국만 쫓아가자. 이게 무슨 전략이죠? 자, 우리 아시아가 여러분 뭐가 되느냐? 해방되고 이후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갖다 합쳐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올까요?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3개 나라가 여러분 발전 전략을 기본적으로 2가지를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 선진국만 쫓아가자. 무슨 논이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논? 근대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화론 내세웠던 친구들이 미국 교수들이거든요. 립셋 같은 교수들이 근대화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론의 핵심 요지는 선진국만 쫓아가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 이 전략을 취한 거죠. 자, 반면에 선진국 쫓아가들을 아무리 쫓아가들을 우리 안 돼. 그걸 취했던 국가가 전문적으로 무슨 나라죠? 남미들이죠. 남미들이 무슨 이론 취했습니까? 종속 이론 취했죠. 그래서 남미에서 나왔던 종속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더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죠? 일본 책 번역하면서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전 그 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자, 어쨌든 종속 이론 많이 하셨을 텐데 결국 남미 종속 이론 대표적으로 얘네들 무슨 전략 취했죠? 내수주도형 발전 전략 취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남미 국가 못 갔죠.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던 나라인데요. 세계 GDP 5위를 했던 나라입니다. 1920년대. 브라질 상파울로에는요 1910년에 지하철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1910년에 뭐 했어요? 국권 피탈 당했죠. 하긴 요새는 그 국권 피탈을 갖다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45년 이후에 해방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문턱까지 간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여러분 간 나라 있나요? 없죠. 우리는 되게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정말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다니까요. 아시아에 있습니까 여러분? 싱가포르 그게 국가입니까? 도시지? 홍콩이 국가입니까? 도시지? 네 말이에요. 홍콩, 싱가포르 하나 또 어디예요 여러분? 타이페이. 타이페이도 좀 귀염둥이 아니야? 조그맣고 여기 살짝 있는 거? 우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3세계 1945년 해방된 이후에 개발도상국의 모범국가였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 대표적인 모범국가가 어디였어요? 북한이었죠. 부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역전한 게 언제입니까? 75년 76년 넘어가서 80년대 돼야지 완전히 역전하죠. 그전엔 당연히 북한보다 우리가 GDP 낮았었잖아요. 1인당 GDP가. 우리 학생들 기억나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안 나요. 태어나진 않아서. 자, 어쨌든.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 전략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한번 뒤에 가보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IMF 얼마 전까지, 90 얼마요? 2006년까지, 지금 저건 2008년이죠? 2006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국가였어요. GDP 경제 규모가 11번째로 많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 윗대가리 친구들을 봐보세요. 저들 다 인구가 착살인 나라들이에요. 미국 우리보다 많죠? 재팬 많죠? 차이나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저머니, 프랑스 이렇게 그 나라 영어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다 많죠? 유나이티드 킹덤 다 우리보다 인구 많습니다. 우리보다 인구 안 많은 애들 귀염둥이 뭐가 있겠어요? 브라질, 캐나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엄청난 지하자원과 풍부한 자연적 조건의 혜택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 나라 빼고 우리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갖다 굉장히 약소하다, 취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발전 전략이라는 거는 세계 모범국가다. 이건 칭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우리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 전략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겠죠. 풍부한 무슨 자원이라고 그러죠? 인적 자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델이 여러분 이제 봉착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학력 수준이 어땠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리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런 고도 발전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됐던 건 뭐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지만 해외 나가보면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뭐 어느 세계를 가보더라도 여러분 일본 식당이 많아요? 한국 식당이 많아요? 한국 식당이 많죠. 한국 식당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저 인적 자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우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면 살아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최고 장점이 뭐죠? 부지런함 아닙니까? 미친 듯이 일하죠. 여러분 한국 축구 모르세요 여러분? 미친 듯이 뛰어다니잖아요. 왜 뛰어다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월드컵 4강 간 겁니다. 그걸 부정합니까? 여러분 히딩크가 왜 멋있는 친구예요? 우리 옛날 한번 기억해 봅니다. 히딩크가 왜 멋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축구가 먹혔던 거죠? 히딩크가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딱 왔을 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개인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히딩크가 딱 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개인기는 됐다. 뭐가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하다. 왜? 네덜란드는 토탈사커 아닙니까? 수비와 공격의 전환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관료제 갖고는 안 된다. 네트워크 조직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히딩크가 여러분 월드컵 끝나고 나면서 제일 먼저 팔려갔던 데가 어디예요? 삼성이죠? 데리고 가서 여러분 다 뭐 했습니까? 관료제를 네트워크 조직으로 바꾸자는 거죠. 왜? 관료제는 신속한 변화에 여러분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히딩크 축구에 뭐예요? 공수 전환이 빠른 게 현대 축구 아니겠습니까? 전원 공격, 전원 수비죠. 그래서 히딩크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자른 친구가 뭐예요? 수비 안 하는 애들, 공격은 되게 잘하는데. 최용수 아저씨. 기억나시죠? 오래된 얘기인데 기억나죠? 누구도 빨릴 뻔했습니까? 홍명보 잘릴 뻔했죠. 왜? 공격 안 한다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발탁된 게 누굽니까? 그 당시엔 축구 선수 중에서 이름도 몰랐던 애들이죠. 귀염둥이, 지금 럭셔리, 박지성. 그죠? 이영표. 그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송종국.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김남일. 걔네들의 공통점. 포지션이 없잖아요. 그거예요. 포지션이 없죠. 여러분, 최근에 네트워크 조직이 각광받는다고 그러는데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이 뭡니까? 멀티플레이어죠. 멀티플레이어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이죠. 왜? 공수 전환이 빠르니까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공격도 대강하고 수비도 대강하면 돼요. 박지성 골 결정력 뛰어난가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몇 골 넣었는데 몇 골 못 넣었잖아요. 열심히 뛰잖아요. 왜 뛰는지 잘 모르지만. 자, 한국 축구의 전형적인 거죠. 그게 맞아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하다? 엄청 부지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왜? 이게 좀 이따 보이지만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의 전략은 생산 요소의 과다 투입입니다. 경제를 발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산성 향상으로 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생산 요소 투입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생산성 향상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생산 요소 투입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꼭 어느 게 좋다고 그러면 안 되죠. 생산성 향상이 멋있어 보이지만. 아니, 생산 요소가 투입이 안 됐는데 생산 요소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노동, 자본, 토지 아닙니까? 노동, 자본, 토지가 투입되지 않았는데 생산성만 향상되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죠.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 투입과 생산성 향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의 경제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의 투입이다? 생산성 향상보다는 생산 요소 투입으로 발전한 전략을 취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 요소 투입을 했어요.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바로 뭐다? 노동이란 생산 요소의 대규모 투입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공부 못해요, 잘해요, 고등학생까지. 전 여러분 교육 일선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여러분 잘합니까, 못합니까? 공부 캡숑 잘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시험 보는 걸 뭐라 그러죠? 피사라고 그러죠. 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대학 교수님 중에서 이런 분들 싫어합니다. 뭐 그러냐? 야, 요새 애들은 공부를 못해갖고 뽑아놨더니 미적분도 못해. 야, 이 새끼들 가리킬 수가 있어야지. 가리켜 놓으면 꼴등하죠. 자원을 뽑을 때는 전국에서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걸 뽑지 않습니까? 세계 5등 안에 들어가는 자원을 뽑잖아요. 근데 대학 졸업할 때면 몇 대 뭐가 돼요? 대학 등수 안에도 못 들죠? 왜 뽑는 자원이 여러분 후지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원을 뽑는데. 근데 피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요? 맨날 4등, 5등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한국 경제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단면입니다. 왜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걸까를 보여주는 정확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피사로 5등 합니다. 맨날 1등 하는 나라가 어디죠? 들어보셨을 텐데. 매일 교육평가하면 맨날 1등 하는 나라. 스칸디나비아가 한국이 한나. 그럼요. 우리 자일리톨 어디예요? 핀란드.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핀란드라는 나라가 여러분 맨날 1등 하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한국의 교육 시간이요. 핀란드의 교육 시간보다 학습 시간이죠. 한국인의 학습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친구의 학습 시간이 핀란드 애들의 학습 시간보다 몇 배가 많다? 몇 배예요. 3배가 많습니다. 정말 귀여운 거죠. 우리 앞에 계신 분이 핀란드 학생이고요. 오케이? 저는 여러분보다 한국 학생입니다. 근데 공부는 제가 더 잘해요. 근데 내가 공부는 3배 더 열심히 하죠. 공부 시간이 내가 3배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미국 애가 있고 핀란드 애가 있고 한국 애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오바마가 여러분 뭐 한국 교육제도를 본받자고 그랬는데 간단한 거예요. 얘는 4시간 공부하고 얘도 4시간 공부하고 전 12시간 공부합니다. 얘가 1등 했고 내가 2등 했고 얘가 3등 했어요. 이게 피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책 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육 시간은 2배가 많고요. 학습 시간은 3배가 많아요, 우리가 핀란드보다. 근데 못해요. 근데 미국보다는 잘해요. 왜? 내 4시간이라니까. GDP도 똑같죠? 핀란드 1인당 GDP가 얼마입니까? 55,000에서 6만 불 나옵니다. 우리 얼마 나오죠? 15,000불 나오죠? 우리가 핀란드보다 여러분 노동시간이 1.8배입니다. 반올림하면 2배죠. 우리가 핀란드 애들보다 2배 일해요. 근데 4분의 1배 가난합니다. 4분의 1배 부유한 거죠. 가난한 게 아니라. 그게 한국의 현실이죠. 이제까지 우리의 경제 발전은 전형적인 생산 요소의 대규모 투입에 의해서 발전 전략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두워지네요. 저는 첫 번째 한국의 발전이 뭐에 의해서 기반을 했는가 이걸 파악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우수한 인적 자원이죠. 이건 어쨌든 이전까지는 이게 개발이 성공이 됐어요. 앞으로도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라고 그러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으로 길러내는 일본식 교육제도에 기반한 한국 학생들이 이제는 창의력을 발전하는 요구하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어저까지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 획일화된 제품을 갖다가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가전제품 찍어내고 자동차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조선하는 것까지는 한국의 교육제도를 따라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금방 이해하시죠?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만들자. 한국 교육제도가 여러분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조선소에서 일하고 포항제철에서 일하고 자동차 공업에서 일하는 일꾼을 만들어낸 데는 한국 교육제도처럼 훌륭한 교육제도가 없었을 겁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게 바로 획일화된 시스템, 포드주의적 시스템, 대량 생산, 대량 수입 시스템. 이 기반했던 생산 양식이 효율적 교육제도였던 건 부정할 수 없죠. 그게 앞으로도 효율적이냐? 그게 부정적일 뿐인 거죠. 야, 앞으로 정보화 시대 때도 과연 조선소에서 조선소 노동자를 만들듯이 뽑아내는 현재의 교육제도가 가능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어쨌든 뭐가 되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생산 요소 투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정부 주도의 개발 드라이브였죠. 여러분 저건 한마디로 보호무역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한국 여러분 무슨 무역해서 일어났습니까? 자유무역해서 일어났나요? 여러분 제 책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경제서적 중에서. 왜요? 제가 다 제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 책 4개의 통장만 못 제꼈어요. 너무 놀라운 책이라. 자, 어쨌든. 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사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나오진 못했죠. 근데, 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이름으로 내신 분이 기본적으로 2명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 블루오션 전략 쓰신 우리 독일의 김희창 교수님 계실 거고요. 그죠? 세계적인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블루오션이라는 전략은 뭐, 세계 경영자는 모를 사람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출신이죠. 누가 있습니까? 장하준. 장하준 씨가 쓴 게 뭐가 있나요? 나쁜 사마리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이면 명확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1970년에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갖다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자유무역했습니다. 현대 오늘날 있겠습니까? 임팝시불이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현대 포니를 갖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벤츠 자동차가 있는데 자유무역하면 수출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 삼성이 반도체 공장 세울 때 자유무역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주영 아저씨가 뭐예요? TV 광고에도 나오죠? 영국에 가서 도면 가지고 펼쳐 보이고 조선소 끌어올 때 자유무역했습니다. 살아남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갈 수 있었던 건 두 번째, 자본 투입이죠. 누가 주도했습니까? 정부가 주도했죠. 무슨 무역으로? 보호무역으로. 이게 바로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증가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발전 전략은 90년대까지 철저한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발전 전략입니다. 거기에는 인적 생산 요소와 정부 주도의 자본 투자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수출 발전 전략을 취했죠. 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무슨 기반이 없으니까. 내수 기반이 없으니까. 정말 많이 들으시죠? 인적 자원이 있었다, 정부 주도다, 대외 경영. 저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 친구 제일 많이 나오죠. 요새 경제학 나오면 노다지 나오는 친구 폴 크루머건인데 폴 크루먼 나오면 그냥 제 케인주의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형적인 케인주의자인데 저 친구 딱 말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발전했었던 것은 아시아 경제가 저 친구가 노벨상 받았을 때 그 주제가 바로 저거였습니다. 왜? 아시아 경제가 이제까지는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하지만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저 친구가 말했던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뭐였었느냐? 이전까지는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전을 했지만 생산성 향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는 힘들 거다라고 폴 크루먼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맞아 들어갔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 우리 이전까지 생산성 향상 못했지만 생산 요소 투입 기가 막히게 잘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전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해와서 발전했다는 거죠. 그게 한국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결과로서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생산 요소 투입의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전 여러분 IMF 떠졌던 대우신화라고 바라봅니다. IMF 직전에 대우신화가 나왔는데 배우 이게 딱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그 당시에 10몇 년 전이죠. 책 하나에 미쳤었습니다. 무슨 책이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제일 존경받는 경영인이 누구였습니까? 정주영이나 이건희가 아니었어요. 김우중이었습니다. 왜?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김우중 전에는 내가 말하는 건 김우중 다음이 이명박 씨였죠. 지금 현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셀러리맨에서 여러분 경영자의 신화를 이루셨잖아요. 좀 힘듦이긴 하다만 참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하느냐? 여러분, 뭐야?
셀러리맨의 신화에서 경영자의 신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걸 우린 굉장히 높게 샀던 거예요. 되게 높게 샀던 거죠. 여러분, 한국 경제랑 미국 경제랑 봐보세요. 미국 경제 부자 1, 2, 3위 뭐예요? 누구? 1등 누굽니까? 빌 게이츠. 2등 누구예요? 워렌 버핏. 3번 누구예요? 조지 소로스. 우리나라 누굽니까, 여러분? 이건희, 정몽고. 그 다음 누가 있을까요? 3등 누가 될까? 3등. 어? 어? 야, 3등? 이재용? 아니, 이재용 말고 뭐 하여튼 선경 누가 있죠? 최태원. 이렇게 또 봅시다. 여러분, 차이점,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부자다. 차이점 뭐가 되겠습니까? 재벌 2세하고 자기 힘이죠. 우리가 어떻게 미국 경제를 쉽게 비판합니까? 되게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되게 간단한 게 거였어요. 미국 부자 1, 2, 3위는요, 다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1, 2, 3위 자수성가한 사람 없어요.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죠, 뭐. 다 얘기하면 뭐예요. 자, 대우세계 경영의 신화라고 그러죠. 그게 저거였다는 거죠. 우리 김우중 씨가 가졌던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한테. 왜? 재벌 2세가 아니었잖아요, 그분은. 재벌 2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회 때 엄청난 그 신화를 이뤄냈죠. 김우중 비서가 여러분 버티질 못했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김우중 비서가 버티질 못했다고 그래요. 왜? 하도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야 되니까. 비서를 뽑을 때 육사 출신의 아주 체력 건강한 사람들 뽑아서 돌려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죠. 어쨌든 저러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 경제를 딱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미친 듯이 떴다니까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총수 중심의 1인 지배 구조 확실하게 만들었죠. 선단식 재벌 경영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식회계 왕창 쳐버렸죠. 그래서 앨런 이전에 뭐가 되겠어요? 아니, 요번에 뭐 했어요, 여러분? 우리 최대 보험 사기 터지기 전에 뭐 했었다? 세계 최대 부도 규모를 자랑했던 게 대우래니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도. 어쨌든 최대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세계 최대인데? 세계 최대 여러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가 됐어요? 결론은 뭐였어요? 근데 대우하면 이미지가 뭡니까? 결정적인 거. 저건 생산 요소 투입이잖아요. 미친 듯이 이래서. 1등 제품이 없었죠. 맞잖아요, 여러분. 대우하면 1등 제품 있습니까? 자동차도 2등, 가전제품도 2등, 건설도 2등. 그죠? 뭐 하는 건 다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2등 아닙니까? 그게 대우의 여러분 이미지였죠. 이게 바로 한국 경제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 경제 너무 멋진 거죠.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될게요. 여러분, 우리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15년 전에 대한민국 최고 부자는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였어요. 그거 여러분 부정할 수 있어요? 웃습니까? 여러분, 저 당시에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이 29만 원이 아니에요. 29만 원을 가지고 우리 추징금이 29만 원이 아니고요. 추징금이 4,833억입니다. 여러분, 저 당시에 GDP 경제 규모가 우리 지금의 몇 배다? 지금 몇 배일 것 같아요, 저 때? 10배예요, 10배. 지금은 GDP가 1000조고요, 저 때는 100조일 때요. 그럼 저 10배 치면 되죠? 6조 가져온 거예요, 6조. 한 사람한테 3조씩 뺏어온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재산이 3조씩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이건희, 이재용 재산 3조, 5조 이렇게 평가하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요, 그 당시에 이건희나 정주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 두 분이셨어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추징금이 4,800억이 되니까요. 추징금만 추징하지 못한 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이나 추징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12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사우디 왕이죠. 전 압둘라였고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근데 그래도 사람 망하는 건 금방이잖아요. 29만 원이 뭐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저기 여러분 딱 보이는 거죠. 꿋꿋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왜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뭐냐? 최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H모 철강 그룹의 제이모, 힘들다. 제이모의 총수가 뭐라 그래요? 머슴들이 뭘 알겠네. 우리 머슴이었잖아요. 이런 식이었죠, 이게. 한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주의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 지배체제가 이루어졌었고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그런 봉건적 지배체제에 기반했던 생산 요소의 적절한 투입이 이루어졌던 되게 특이한 국가죠. 그게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한국 경제가 이전까지 왔었던 가장 어떤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IMF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우려가 있는 게, 저도 여러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을 하지만요. 여러분, IMF 맞아갖고요. 살아난 국가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야, 배째, 씨! 이게 뭐예요, 여러분? 디폴트거든요. 전 10년 전에 해봤어요. 사업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나중에 갚을게. 이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모라토리움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갚을까? 저희 뭐 방송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는 할 일은 없는데, 오늘 이거 하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죠. 근데, 배째하면 디폴트 아니에요? 근데 진짜 배를 째더라고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디폴트 했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아르헨티나 뭐 했잖아요. 모라토리움 디폴트든. 근데 우린 그걸 한다 못한다. 우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했을까요? 배째 버리면 시원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수출 주도형 발전 국가에서 배째 버리면 그 다음에 수출 어떡합니까? 러시아나 아르헨티나는 할 수 있죠. 왜? 자원이 많잖아요. 풍부한.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국가부도 상태에 들어가갖고 경제를 회복시킨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 우리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빈부격차 심화됐죠. IMF 이전하고 이후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더 슬픈 얘기, IMF 이후 되고서요 30대는 더 좋아졌어요. 왜? 노동시장 유연화되니까. 여러분 우리 맨날 말도 되게 재밌잖아요. 경제는 되게 쉬운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뭐라 그럽니까? 5죽도 4호정. 그 다음 뭐가 나와요? 30대는 얘기 없죠.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아, 요새 막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태백, 2900 이렇게 나오죠. 왜? 실제로 IMF 터지고 나서요 30대 급여는 더 높아지고 실업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노동시장이 뭐 됐어요? 경직되어 있죠. 그럼 재벌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일 필요한 인력은 30대예요. 맞죠? 30대 40대 인력입니다. 40대가 일을 더 잘해도 30대가 더 좋죠. 왜? 인건비가 싸니까. 인건비는 노동 생산성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에 비례하는 건 경제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에서 제일 좋은 인력들은 30대예요. 왜? 일은 잘하면서 급여는 낮죠. 40대만 되면 피곤합니다. 왜? 일은 잘하지만 급여가 어때요? 높아지죠. 50대 일은 잘하지만 소용이 없죠. 급여가 너무 높아지니까.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IMF의 요구했던 뭐했던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보다 더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던 건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우리는 굉장히 시장 질서에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편입됐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낳았었죠. 긍정적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모라토리움과 디폴트급을 맞고서도 극복한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게 경제로 쓰러진다는 건 권투 선수가 맞고 쓰러지는 것밖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효도르한테 안 받당했는데 그거 어떻게 일어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긍정적인 측면들. 우리가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시장에 의해서 투명성은 보장받았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검의 양면 아닙니까, 여러분? 칼날의 양면이죠. 굉장히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게 시장 아니겠어요? 우리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시장 부정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가봅니다. 저는 그러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됐지? 자, 여러분 뭐가 되느냐? 저는 자,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깜깜해갖고 처음 이랬는데 불빛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둡게 보이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느냐? 그 시장에 들어오면서 몇 가지를 만들어낸 게 있었죠. 우리 지금 그 미국의 그 친구 지금 중국 가갖고 막 협상하고 뭐 이랬던 친구 이름 뭐죠? 가이트너 아닙니까? 가이트너가 여러분 우리나라 들어왔었잖아요. IMF 때. 가이트너 파트너가 강만수였고요. 근데 가이트너가 여러분 그때 뭐 했습니까? 한국한테. 엄격한 회계 기준을 요구했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은행하고 기업들, 요구 조건 못 채우는 기업들 다 뭐하라 그랬어요? 다 여러분 망하게 내버려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망하게 내버려뒀죠 실제로. 그리고 가이트너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죠. 아주 재밌는 일이죠. 승자의 논리죠 뭐.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바로 뭐가 됐느냐? 최소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분식회가 많이 근절됐죠. 지금 물론 지금도 코스닥에서는 뭐 노다지 볼 수 있겠지만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계라는 건 굉장히 투명한 회계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에 사실 지금 미국 은행 회계가 정확해요? 한국 은행 회계가 정확해요? 한국 은행입니다 여러분. 미국 회계는 법으로 보장해줬죠 이번에 오바마가. 뭐를 보장해줬습니까? 분식 회계를 법으로 보장해준 거 아닙니까? 아니 50억 주고 산 주식이 5억 됐으면 얼마로 평가해야 돼요? 5억으로 평가해야 되죠. 근데 50억으로 평가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준 게 요번에 여러분 뭐가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갖다 준비했던 미국 정부의 효과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가는 방어됐죠. 그게 진짜 방어한 건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분식회가 근절되고 나름대로 어쨌든 시장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이 강화의 시대가 들어갔었죠. 실제로 기업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세계 1등 상품이 여러분 출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대범함의 자랐다기보다 우리 여러분 5대 산업 있지 않습니까? 5대 산업이 뭐예요?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이건 사실 전부 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지고 있죠.
이런 국가가 여러분 사실 굉장히 드물죠. 거기다가 건전한 은행, 나름대로. IMF 이전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요번에 부동산 나오면서 여러분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최소한. 우리나라 최초로 뭐였어요? 부동산 총량 규제한 거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나마 여러분 뭐가 됐어요? 덜 거품이 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도 엄청 거품이 찰 수 있었겠죠. 나름대로 건전한 은행과 나름대로 대단한 1등 산업을 가졌던 국가. 우리 저거 다 1등이잖아요. 그죠? 자동차, 저도 현대차 타거든요. 사실 뭐 외제차랑 뭐 모르겠어요. 외제차도 뭐 타보긴 하지만 쿠션은 현대차가 훨씬 더 좋지 않아요? 훨씬 더 안락하고 부드럽고 벤츠하고 현대차하고 다 차이 느끼나요? 단단하대요. 그건 사고 나야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반도체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휴대폰은 뭐 말하면 뭐예요? 작살이죠. 그죠? 해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전, 저도 석유학에서도 잠깐 있었는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것도 포트폴리오가 되게 예쁘거든요. 왜 포트폴리오가 예쁘냐면 저거 딱 나왔지만 조성 자동차는 뭐가 돼요? 전형적인 하드웨어죠. 근데 반도체나 가전이나 휴대폰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졌던 나라. 대기업 중심의 발전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대만이 우리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왜? 대기업 없어서. 대만이 반도체 싸움하는데 반도체 싸움만 붙으면 삼성전자가 뭐합니까? 반도체 가격 확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다 죽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도체 가격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여러분 일어선 거 아닙니까? 삼성이 여러분 떼돈 벌었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쫓아오는 중국, 대만 반도체 회사 다 박살냈잖아요. 뭐로? 가격 경쟁으로. 가격 경쟁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규모의 경제 있으니까. 규모의 경제 왜 했어요? 대기업이고 독점을 정부가 보장해줬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부가 포철을 갖다가 단일화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여러분 제철소 원하는 사람들 다 제철소 지어줬다면 한국의 제철소가 무슨 국제 경쟁력이 있어요. 포철 출발할 때부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제철소가 출발했잖아요. 정부의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제철의 가격은 여러분 값쌀 수밖에 없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수출하는 우리나라 뭐예요? 현대자동차. 가격이 쌀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저임금 구조였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고가 정책을 썼으니까 물론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일어선 거 그거 누가 부정합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나 부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경제 여러분 전형적인 발전 전략이었다는 거야. 그걸 기반으로 IMF 이후에 나름의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IMF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의 재벌들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건전해졌죠. 그 전에 부채 비율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450%, 500% 하다가 지금은 180%, 120% 이러잖아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건전한 재무 구조가 됐잖아요.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대비하고. 하지만 지금 돈을 안 풀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이게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희망 있는 경제 구조를 그나마 우리가 만들어왔던 건 아닌가 싶은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칠판글씨 많이 안 쓰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냐. 얘 왜 3D 업종 기피하느냐. 요새 젊은이들 왜 3D 업종 기피하느냐. 근데 여러분 세상에 3D 업종 기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D 업종에서 일하는 게 꿈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죠? 너 무슨 일 하고 싶니? 예, 전 위험하고 더러운 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월급까지 적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눈높이를 낮추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자식들은 다 외국 유학 보냈잖아요. 그리고서 자기 자식 아니라 남의 자식한테 눈높이를 낮추라고 그러는 것처럼 나쁜 건 없죠. 근데 거꾸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에서 비판할 때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다니까요. 시장에 맡기자고 그러잖아요. 그 교수들 시장에 맡겨보세요. 끝이에요, 끝 그냥. 교수님 시장 좋아하세요? 오세요. 3대가 굶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거죠. 그게 자기 모순적인 거. 요즘 폴리테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전공을 사회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자 많이 봤는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회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막스 베버라는 친구가 뭐였냐면, 그 친구는 한평생 학업밖에 안 했거든요. 교수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켜도 학자로서 변화시키겠다. 전 그 사람 말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다시 이 경제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도 남들보다 3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3배 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워커홀릭이에요. 저도 일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다 하시고 그러면은 또 경제 바로 잡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좀 한번 한국 사회도 희망이 있지 않나 싶어서 희망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제가 말을 또 이렇게 얼버무리죠.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여러분 더 열심히, 그래서 매번 준비해 갖고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요. 제가 더 좋은 강의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꼭 보답하고, 더 시원하고 궁금한 얘기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주제로 잡아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경제 교수도 아니고, 저보다 경제학적 지식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경제학적 지식을 조금 더 쉽게, 그죠? 조금이나마 쉽게. 왜? 저 수준도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오랫동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다 더 쉽게 설명해서, 우리 경제 모르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셔서 더 건강한 사회, 멋진 사회, 생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그 인터넷으로만 제가 이렇게 우연히 접하게 됐다가 사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솔직히 저희 나이 때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관심도 없다가 정말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재밌게 강의를 해주셔서 그런 거를 실제로 와서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기대한 만큼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예. 저는 사실 2번, 3번씩 연거푸어봐요. 일단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제 그런 상식들이 많은데, 좀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이분의 굉장히 큰 능력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경제적인 안건에서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고 너무 유익한 강좌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경제 상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많이 KBS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마음먹고 일부러 들으러 왔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뉴스프리 시절부터 제가 들어서 살아있는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팬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 연예인을 따라다닌 이후로 이렇게 찾아와서 듣는 강의는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강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신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각기 다 틀리고, 또 보면은 맞는 경우보다는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서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강의를 이제 그전에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봤어요. 빠짐없이 다 봤고 오늘 강의도 들었는데 참 이제 우리가 생각을 더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겠구나. 저는 오늘 이것을 느꼈습니다. 최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강의가 앞으로 30회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화술의 달인이다라는 거하고 초심 잃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